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조금 전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일단 잠깐 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이 그러니까 앞서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이거 허가해서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한 1분 정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 전에 김건희 여사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가를 해서 시작 전에 김 여사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네. 김 여사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이렇게 모습이 공개되는 것 모두 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 여사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오늘 수영복이 아니라 검은 정장 차림의 바지 정장 차림의 모습에 검은 뿔테 그리고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먼저 그 신문이 진행될 때는 인정신문이라는 걸 해요. 생년월일이 맞습니까? 네. 주소가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답도 했고요. 뭐 직업이 없는 거 맞습니까? 네, 무직입니다. 이렇게 인정신문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이게 그러니까 워낙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김 여사 지금 모습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초췌해 보입니다. 역대 있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 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났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워낙 짧은 시간만 이제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이 재판정에 입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앉아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지점은요. 변호인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여러 성향을 띨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제 변호인을 좀 굉장히 의지하고 있을 때 모든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저는 인상을 받았고요. 간단한 답변일지라도 한 번 더 변호인에게 확인을 구하고 답하려는 그런 신중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재판에 있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다거나 여러 혐의점 중에 일부라도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이제 변호인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면요, 이남희 기자 왼쪽에 뭔가를 차고 있어요. 하얀색인데 저건 뭔가요? 뭐냐면은요. 자, 왼쪽 가슴에 있는 하얀색 배지 같은 것 바로 수영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글자가 좀 잘 보이지 않죠?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그 김 여사 수용 번호인 4398번이 적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재판받을 때 그림들 찾아보니까 역시 이렇게 그 사복을 입었더라도 저러한 배지를 단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 여사 같은 경우도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동할 때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법정에 들어섰을 때는 또 수갑을 풀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들어와서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지 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 변호인단과 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 변호사님, 그러니까 오늘 이 법정 모습은 이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건데 이게 좀 이례적인지도 궁금하고 오늘 재판에 이제 김 여사가 참석한 건 이게 의무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이
의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고 하면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계획표를 짜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있었던 공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 정식 재판의 첫날이었습니다.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재판이 준비기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예. 재판정의 판단에 따라 열 수 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무조건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제 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도 준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판 준비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오는 26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번 거치고 다시 이제 공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여사 사실 특검 조사 때는 대부분 진술을 또 거부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 따져보는 거는 뭐고 변호인은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오늘은요 정말 첫 시작이니만큼 예. 중요한 어떤 공방이 오고 가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50여 분이 채 걸리지 않게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등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대부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까지만 공개가 된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지금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고 그에 따른 청탁을 들어줬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공모한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이런 금품이나 이 제품들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제 그런 답변들을 내놓았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는 건 추후 진행될 공판 기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예. 지금 가방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받은 가방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되었는지 지금 그 실물 자체가 현재 예.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기록되었는지가 여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가방을 본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남희 기자,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조금 해보면 네. 원래 오늘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제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불응을 했어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간 계속 재판에 안 나왔는데 아니 모레 재판은 또 나오기로 했다면서 이건 뭐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혐의가 있어요. 뭐 직권남용이나 체포방해 혐의나 이런 추가로 그 기소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가 김 여사가 오늘 첫 공판이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재판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가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첫 공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설명인데요.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날 열리는 게 추가 기소 첫 재판이기도 하지만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풀어달라, 보석해달라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공판이 끝나고 나서 보석 신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저걸 위해서 직접 출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쇼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특검도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했던 이 보석 신문에 대해서 법원에 중개 신청을 낸 겁니다. 아니 그럼 임재 변호사님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법을 근거로 해서 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원 안의 모습, 재판의 진행 모습을 공개하자라고 지금 신청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특검법에서도 이 재판장이
여러 가지 특별하게 이 공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할 때 예우 차원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첫 공판 기일, 그러니까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오늘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많은 내용이라던가 알 권리가 충족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이 바뀐 새로운 이 특검법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만큼 재판부도 좀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석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예. 구속 상태에서 뭔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정 변경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네. 현재로서는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모레 재판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짜증이 단단히 났습니다. 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유엔 무대에서요, 유엔을 향해서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설문 기계부터 에스컬레이터까지 줄줄이 그냥 다 고장이 나면서 트럼프의 짜증을 돋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don't mind making the speech without a teleprompter because the teleprompter is not working. I can only say that whoever's operating this teleprompter is in big trouble.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아니, 대놓고 유엔 무대에서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겁니다.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유엔 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에스컬레이터 탑승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바로 멈춰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그렇게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중계진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 이내 당황하지 않고 저벅저벅 계단을 오르듯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사실 꽤 가팔라 보입니다.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의 모습이 네. 꽤 가파르고 상당 시간 동안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뼈가 있는 듯한 농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부분,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 던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좀 전에 굉장히 화를 내듯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엔 사연이 있어요. 이 지금 유엔 건물이 75년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15년 전,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 이걸 네.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회사가 거기에 입찰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반기문 총장이 트럼프 회사에 안 주고 스웨덴 회사에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아니 우리 회사에 그때 이걸 줬으면 이런 거 네. 없었잖아 라는 게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뒤끝인가요? 그렇죠.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숨어 있다는 얘기까지 주셨는데 다행히 멜라니아가 건강해서 넘어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렇게 웃고 넘어갔지만요. 이게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는 게 그 직후에 트럼프 연설에서는요.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원래 통상 15분 정도 연설을 하는 거를 57분이나 끌면서 대놓고 유엔을 비판했고요. 여기에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던 이 나라한테는 아주 싸늘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I thought that would be the easiest because of my relationship with President Putin, which had always been a good one. This war would never have started if I were president.
아니 이종우 평론가님 네. 그렇게 친분 과시하더니 푸틴이 러우 전쟁 종전할 생각이 없어 보니까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렇습니다. 푸틴이 지금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들을 거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평화 제안도 거부했고 또 30일 휴전 제의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회담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푸틴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자 진짜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른 모습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요. 노련한 푸틴에 이용당한다 이런 제목까지 사방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금 3차 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그 폭격기 러시아 전투기들이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혹은 국경 나토의 국경에 지금 침범을 하고 아슬아슬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추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격추하라는 이야기보다는 푸틴의 어떤 그 지금 입장 변경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뭐 프롬프터, 푸틴까지 화를 냈다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트럼프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 뉴욕의 유엔 회의에 참석을 한 다음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걷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그때도 걷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뉴욕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뭐 자기 숙소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을 막고 경찰들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 프랑스 대통령인데 왜 길을 못 건너냐? 왜 나 못 가냐? 네. 그래서 그거 알고 봤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차량 행렬이 아이고.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를 이제 길막을 통제하잖아요. 네. 거기를 못 건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방금 전화하는 거 보셨죠? 그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통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길을 못 건너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직접 직통으로 전화를 했다는 건데 네. 바로 들어볼게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ow are you? Guess what? I'm waiting the street because everything is frozen for you.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화내고 러시아 비난하고 마크롱 길 막고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또 만나자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가 안 나와요? 패싱한 거예요? 패싱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오늘 무려 57분이나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북한 패싱이냐 김정은 패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뭔가 미국 우선주의. 유엔은 뭐 했냐? 내가 7개의 나라 그 전쟁 종전시키는 동안 네. 미국 우선주의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얘기는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권 1기 때 네. 4년 중에 3번 연설할 때 모두 북한을 언급했어요. 오. 그런데 2017년에는 보면은요. 김정은 로켓맨이다. 방어하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는요. 또 입장이 확 바뀝니다. 북한과 대화 중입니다. 자, 북한의 잠재력 또 실현하기 위해서 비핵화해야 합니다. 라면서 좀 더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북미 회담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조용하게 물밑에서 뭔가 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뭔가 메시지를 내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언급 꺼내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뭐 이게 패싱인지 간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뉴욕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북미 간에 소통하는 창구인 북한 유엔 대표부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가동될지가 관심인데 그럼 이번에 북한 사람들은 누가 와요? 이번에는 국제기구 담당 김성경 부상 참석이 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급이고 최선희 다음 고위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상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요. 북한에서는 고위급 참석 없이 김성 유엔 대사가 쭉 연설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최선희 다음급이라고 볼 수 있는 김성경 부장을 파견한다는 게 북미 접촉의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우리 외교통신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좀 계기로 해서 판문점이라던가 아니면 제3의 공간에서 북미 정상 간의 어떤 접촉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를 좀 파견해서 연설까지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자, 이 유엔 총회 자리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구상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건데요. 보면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건데, 이게 영어로 합쳐서 앞글자만 따면은 END, 그러니까 end로 읽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선교류 후 비핵화, 만약에 이 논리라면 이거 북핵 용인하고 그냥 교류부터 하자,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뭐 야권에서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END라는 이니셔티브 구상이라는 게 뭔가 교류, 비핵화 이런 것들이 선우가 있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요소들이 각각 서로 함께 우선순위 없이 함께 동시에 추진되면서 추동하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용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이건 같이 가는 거다, 한꺼번에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후 관계는 없는 거다라는 네. 설명이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대북 구상을 밝혀도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판이 북미 주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오간 친서를 보면 2018년 한 8월 정도부터 한국을 배제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미국과의 소통 채널이 이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한국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 그 대화를 못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이 3단계론 같은 거를 미국과 먼저 협의를 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가 된 거로 같지 않습니다. 이남희 기자, 어쨌든 그러면 북한 사람들도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니까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이 구상, 이거 했을 때 연설을 북한도 듣고 있었어요? 안 듣고 있었어요. 자, 조아라 뉴욕 특파원이 자, 북한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열심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카메라에도 담기기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새벽에 그 유엔 총회 연설할 때 7번째 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사로 등장할 때부터 자, 북한의 관계자들 자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갔어요? 오히려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 인사들을 보면요, 북한에 관련된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자리를 비우고 나갔습니다. 다만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외교관들은 더 와서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미국과는 대화 의지 밝히면서도 북한에서 한국에게는 선긋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뭐 다른 용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봐야 돼요? 북한 취재까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네. 뭔가 이것도 잘 듣고 있다 아니다, 이것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나감으로써 뭔가 아직 그 대화할 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우회적으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유엔 총회를 계기로 그럼 북미 대화가 물꼬를 틀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불경기에 장사도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일들이 정말 끊이질 않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남희 기자. 자, 케이크에 손이 달린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사등분이 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무화과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신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이렇게 왼쪽에 이게 원래 정상 케이크예요. 이거를 그대로 30분 안에 시간에 맞춰서 배송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띠지를 풀었는데 저렇게 그냥 케이크 4등분 나왔다. 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보상을 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손님은 띠지 풀자마자 이렇게 갈라졌다 이러는 건데 자영업자 측에서는 이상한 거죠. 이렇게 보통 케이크 뭔가 떨어지고 무너지면은 예. 뭔가 이렇게 더 막 뭉개져 있어야 되는데 잘 보면은 굉장히 직선 단면으로 딱 잘 칼로 자른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의 경우는 칼로 잘라서 보낸 네.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보냈는데 왜 저렇게 나타났지? 띠지가 풀고 바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상하다 하면서 관련된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이호주 평론가, 케이크 드실 때 저렇게 갈라져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고요. 저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거는 사실 보통은 진짜로 기자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못됐으면 이게 한쪽으로 뭉개져 있어야 되는 건데 저거는 단면이 보이잖아요. 저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예. 지금 빵을 자른 듯한 이 빵 칼까지가 사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또 사진 잘 보면은 아래쪽에 빵 칼도 보인다. 커팅을 한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네. 있고 실제로 해당 자영업자도 이 환불을 요구한 손님과 전화를 하는데 한 명은 칼로 자르자마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손님은 이 띠지를 풀자마자 저렇게 케이크 해체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누가 주장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군요. 그렇죠. 사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예.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과일이 들어있는 케이크에 과일이 상했다거나 네. 물른 과일을 썼다거나 아니면 받았던 예상되는 그 그림이 있었던 광고 사진은 저렇게 과일이 잔뜩 올라가 있는데 과일이 한두 조각만 올라가 있다. 이렇다면 사실 판매한 측의 잘못이라고 보면 명백하겠죠.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측에서는 온전한 케이크를 보냈다고 하고 이것을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자영업자분께서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결국 이거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결국 반만 환불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절반만.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케이크 딱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미 케이크가 해체된 직후에 이렇게 띠지를 풀고 완전히 분해가 된 이후의 사진만 남아 있어서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다 환불해 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고요. 적당한 선에서 절반 정도에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참 우리 자영업자들 신경 쓸 게 많겠다 싶어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우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니 2만 원도 안 내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자영업자 답답할 노릇이에요. 예. 또 이런 사연도 올라왔습니다. 요즘 배달앱 우리가 음식값 결제할 때 보면은요, 그냥 먼저 사전 결제를 하기도 하지만은 배달 기사가 왔을 때 만나서 결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손님이 만나서 결제를 누르고 음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바꾸는요. 네. 내 음식값 2만 원. 자, 계좌이체로 넣어드릴게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손님에게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2만 원이잖아요, 음식값. 2주 내내 2주요? 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면서 아니 단골한테도 뭘 믿냐, 왜 네. 그러냐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돈을 왜 안 준 거예요? 사실 이 업체 사장님과 이 지금 2만 원을 안 내고 있는 소비자 간에 문제가 그대로 다 남아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복기해 보자면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사고가 생겨서 음식도 못 받았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가느라 연락이 안 됐고 휴대전화가 고장났고 네.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제때 돈을 주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계좌번호를 또 사장님이 보내줬는데 네. 그 문자가 사라져서 또 계좌번호를 못 찾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2주간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보시면요. 식당과 미체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치고 아픈 상황이고 병원이라고 하니까 네. 쾌유를 빈다. 먼저 쾌유하시고 연락달라 이렇게 사장님이 또 정중하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니까 아직도 입원 중이냐 내가 직접 받으러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여기서 6, 7번을 시켜 먹었고 단골인데 2만 원도 안 되는데 내가 그 돈 안 낼까 봐 그래요? 그러냐 예. 또 이런 연락을 취해 오면서 사실 사장님 사업하시기, 장사하시기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이종국 평론가님, 네. 우리가 뭐 손쉽게 요새 계좌이체 하니까 이 계좌이체 하는데 사실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요새.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간, 노력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거 보면서 정말 자영업자의 그 마음을 빙의가 되는데 네티즌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누리꾼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의별 진상을 다 보겠다. 이건 네. 진짜 처벌받아야 된다. 피땀 노력이 들어간 19,900원인 줄 알면서 본인 사정만 이야기하는 건 진짜 사기를 치는 거다. 변명한 시간에 입금하겠다. 또 참 어질어질하다 등등 누리꾼들이 정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결국 입금을 받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니
업체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뭐라고 2만 원도 안 되는데 경찰에다가 신고까지 하냐 너무한다라고 네. 또 얘기를 또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요. 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고의를 가지고 내가 이 밥값을 낼 생각이 전혀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음식을 주문하고 고의로 연락을 피했다까지가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전 취식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행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업주들 얘기 들어봤는데 뭐 손님 측도 해명을 저희한테 주시면 반론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름도 이미 다 끝났는데 아니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슈퍼 태풍 라가사가 덮친 바로 대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 바로 이거 볼 텐데 보면은 이게 흙바닥인지 뭐 깜깜한 늪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지금 저기 사람이 계세요? 네, 지금 이 초강력 태풍 라가사가 찾아온 대만에서 한 여성이요. 빠르게 범람한 이 흙탕물 속에서 간신히 전봇대를 붙잡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 이 라가사는 올해 세계에서 발생한 태풍 가운데 그 위력이 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심부 풍속이 한때 최대 220km에 도달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예. 특히 대만 동부의 경우에는요. 홍수가 크게 발생을 해서 최소 14명이 사망을 하고 124명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인근 다리도 붕괴되고 이 피해가 정말 극심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물 양을 한번 알아보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기준으로 이게 2만 3천 개에 달하는 양의 물이 넘쳤다고 해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보면은 차도 못 버티고 떠내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차도 못 버티고 지금 떠내려가는 모습들이 많이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보면은 온갖 그 홍수 급류의 여러 가지 물건들도 지금 여기가 한 시장이나 대로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갖 물건들이 또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까지도요. 이렇게 그 태풍과 홍수가 겹쳐서 지금도 지금 차량이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더 큰 피해가 좀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영상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요. 지금 실종자가 대만에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버틸 수 없어서 아무래도 또 고령자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이 또 전국에 14,000가구가 정전이 되고요. 또 4,000가구는 수돗물까지 중단되면서 지금 피해가 극심해진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월의 태풍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저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국 광둥을 한번 가보면 거기 지금 진열대가 텅텅 비었다고 해요. 영상 바로 보여드릴 텐데 다 저렇게요. 지금 거의 사재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피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워낙에 미리 또 예보가 있었어요. 초강력 태풍이 밀려온다. 그래서 일단 사재기를 좀 한 것이고요. 지금 오늘 저녁 때쯤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초강력 태풍이에요. 중심이 시속 198km인데 상륙을 한 다음에는 최대 시속이 172km 정도의 바람을 녹만한 태풍 정도로 약간 약화됩니다. 이게 이제 내일 오후쯤이면 베트남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열대성 폭풍급으로 점차 약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밤이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더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 한 남성이 줄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을 뛰는 거예요, 저게? 8번을 뛰는 거라고요. 8번 뛰고 또 인간 피라미드처럼 저렇게 서로 몸을 기대면서 피라미드를 탑처럼 저렇게 또 쌓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게다가 저 남성은요 숟가락이래요, 저게. 숟가락을 몇 개를 붙이는 건가요, 몸에? 굉장히 많은 숟가락 개수를 타사사삭 다 붙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AI로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게 다 진짜라고 해요. 이 영상들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사람들한테 장난기를 해서 방심시키게 만드는 네. 초능력자 양성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국가에서 필요한 특수부대를 초능력자 양성하기 위해서 약간 저렇게. 근데 너무 숨기면 안 되니까 네. 일부러 약간 저렇게 장난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양성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네. 평론가는 뭘까요? 저거 모르겠어요. 서커스 오디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네. 서커스 오디션. 네. 그렇죠. 네. 서커스 훈련 오디션. 네. 아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건. 사실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영상들이지만 공통점은 바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네스. 네, 기네스 부교. 그 보고만 있어도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렇죠. 영상들인데. 근데 박광일 작가님,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 기네스 기록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게 벌써 횟수로 따니까 70년이나 됐어요? 네, 기네스북이 등장을 한 지 70년이 됐고 예. 거기에 기록된 기네스북 종류만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랜 역사를 같이 했던 기록, 책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네스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네스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이제 사소한 논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51년에 아일랜드에 있었던 이제 사냥을 좋아하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이제 논쟁의 주제는 뭐였었냐면은 유럽에서 사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새가 물대새냐 들꽁이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을 벌였었는데 그 논쟁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당시 맥주를 운영하는 양조장의 책임자였던 휴 비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논의가 끝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우리의 논쟁을 정리해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공식적인 기록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조사를 했고 네. 그중에 일부를 이제 한 1000부 정도를 찍어서 그 맥주 회사 고객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예. 이걸 이제 계속 재판 3판을 찍다가 아예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1955년에 7만 부의 책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네스북이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그 책이 저 책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관련된 뭔가 특별한 기록들을 정리한 책이었지만 그것이 횟수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인간들이 이뤄냈던 여러 가지 성취, 어떻게 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이제 기네스북은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됐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책, 1억 5,500만 부가 출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판 역사에서도 굉장히 기념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미국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도 이게 순간순간 보기 좋은 책이고 흥미로우니까 재밌으니까 네 그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 박 작가님이 쭉 짚어주셨어요. 근데 70년이나 된 이 긴 역사만큼이나 등록된 기록들이 5만 건이 넘을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요 저희 몰랐던 이야기도 해서 한번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뜹니다. 자, 운명이라는 키워드 보면 이용재 평론가님, 이게 운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언뜻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운명,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여성분 보시면 눈 옆에 뭔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은 줄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의 긴 속눈썹입니다. 저 속눈썹? 네, 속눈썹이 무려 20.5cm, 12.4cm군요. 세계
세계 최장 속눈썹을 기록한 중국의 여성분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보셨듯이 옆에 귀 뒤에다가 이렇게 넘기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자라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자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남성이요. 얼굴이 평범하지 않죠? 네. 조금 이게 그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에 털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요. 네. 이 분은 이제 얼굴에 가장 털이 많이 난 사나이로 기네스북에 이제 등단이 되셨는데 사실은 이게 늑대인간 증후군이라 그래서 즉 얼굴에 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일종의 뭐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운명을 타고 나셔서 기네스북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한 있습니다. 10억 분의 1의 확률이 네, 행복이라는 정말 거네요. 굉장히 드문 확률인데 그래도 이렇게 즐기고 인생 참 재밌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 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다음 분은요. 지금 이분이 지금 체육관에서 우와. 오. 보셨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셨어요, 지금? 오. 유연함이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 자세는 잠깐만. 지금 통아저씨도 좀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네. 하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고무인간으로 불리는 인간의 고개사님이십니다. 저분은요 몸이 굉장히 유연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르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유전성 결체 조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구부러지기 쉬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세 분이 전부 다 이 운명, 기네스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운명을 신체적으로 이제 타고나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조건들이 이제 있으신 거지만 혹시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기네스 기록은 공식적이고 예. 객관적이어야 되는 게 사람들 감정이나 이런 것 중에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쁜 얼굴, 잘생긴 몸매. 좀 주관적. 네, 주관적인 건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은 예. 그 미스 코리아나 아니면 아이돌 가서 뺨치게 잘생기고 이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이제 매혹적이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빠져드는 속도, 사랑에 빠지는 속도 이런 거는 특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네스 기록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신체적인 얘기를 좀 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체적인 좀 콤플렉스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눈썹이 길다가 예. 옆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가치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앞에서 보셨던 얼굴에 털이 많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체 약점이 되는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돌려서 저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 특이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약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기네스북이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운명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감동이 뜹니다. 이거는 우리 박 작가님이 좀 영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 기네스북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영상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같이 보이는 곳인데 예. 사실은 시멘트 바닥 위에 있는 거대한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00제곱미터가 넘는, 그러니까 축구장 2개 크기의 예. 면적의 그 꼬마 아이 하나가 저기에 그림을 말도 없이 계속해서 그려냈는데요. 네. 그 주인공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자폐 소년 카니에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저 소년이군요.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 비언어성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가운데 이제 무한대 그림과 표식과 함께 주변에
웃고 그다음에 또 슬퍼하고 하는 그런 감정 표현들을 얼굴처럼 그려 놓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도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지리아 사회의 자폐 인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기네스북 등재 그림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감동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조금 평범해 보이는 수영장 속 5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집트 출신의 청년 오마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살아나기 예. 위해서 다리를 잘라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한 어떤 우울감, 그다음에 패배감을 느꼈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그다음에 네. 떨어진 자신의 전화기를 줍는데도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 이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활동 공간으로 수영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잘린 다리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내가 여기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명, 그러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냥 맨 다리로는 56m, 네. 그다음에 오리발을 낀 상태에서 76m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자명 기록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는 무언가를 보여주었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이 오마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정신, 신체적 고통 극복을 사람들한테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쭉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이 기네스 기록이라는 하나의 뭐 인간극장, 한편의 인간극장이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아니, 감동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아니 기네스 도전에 슬픈 도전이 있어요? 있습니다. 슬픈 사연을 가진 도전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네, 사진 보시면은 이거 한 여성이 뭔가요? 보이는데 예.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팡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게 저분의 손톱인 겁니다. 아, 저 손톱이에요. 네, 손톱이에요. 이분이 예.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여성 다이애나 암스트롱 씨입니다. 네, 손톱 한 개당 평균 약 130cm의 이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분이 이 손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사연이 이 심금을 많이 울립니다. 이분이 손톱을 기르게 된 계기가 네. 저분이 이제 1997년에 딸이 한 분 있었대요. 예. 근데 딸이 그때 16살이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그 자기네 손톱을 잘라주고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병세를 얻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톱을 만져줬으니까 그 손톱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24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손톱을 자르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손톱을 길게 기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거 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관리도 참 힘든데 4년, 5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하는데 매니큐어가 무려 한 20병 정도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니큐어만 한 20병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이 느끼셨을 것처럼 예. 밥도 혼자서 먹기 힘들 것 같고요. 컴퓨터를 친다고 할 때 그 키보드를 예. 저걸로 친다는 사실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었고요. 옷도 혼자서는 못 입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잠을 잘 때도 저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야 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을 때 예. 지폐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그렇지, 있지만 발로 짚으시는데. 네, 그렇지만 동전은 줍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탈 때도 손을 내밀고 타야 되는, 그러니까 네. 들고 타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저런 것들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불편함을 감수했겠구나. 그런 면에서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딸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상에 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생활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런 생활은 이제 불편함에도 한 20여 년간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 게 이 여성분이 기네스 기록에 이제 등재가 된 네. 이후에 손톱을 자르셨어요? 네, 손톱을 잘라고 사람들이 예. 많이 궁금해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저도 작가라서 이제 키보드를 많이 치는데 저 정도면 네. 저기 터널 증후군 생길 정도의 무게일 것 같아요. 손톱 힘드시죠. 자체의 예. 무게도 있으니까. 근데 인터뷰에서 밝힌 거는 이게 자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지만 약간 작가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아마 꿈에 딸이 나타나서 엄마 그만 좀 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평범한 이유였긴 했는데 아마 네.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저게 지금 시술 받는 장면인데 오.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의 수술은 난생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소회를 밝힐 정도로 굉장히 이제 대수술. 네. 이었습니다. 네. 아, 아마도 예. 이제 뭔가 이제 딸이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이 기록을 보면서 좀 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손톱을 저렇게 잘라서 좀 슬픔을 잊으셨으면 네, 네. 하는 바람도 있네요.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운명, 감동, 슬픔까지 봤으면 이제 네. 극한이라는 게 뜨는데 사실 기네스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극한의 도전들이 제일 생각이 나요. 네, 이걸 한번 쭉 우리 정 작가님 모아보셨죠? 네, 네.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극한 기록은 네. 이야기 더 작가들이 이제 대본을 뽑아내는 속도가 우리 작가님. 예, 극한의 작가들이 뽑아내는 게 극한의 기네스에 올라갈 정도의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내지 않을까.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네. 힘든 일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극한 기록 이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몸으로 무게 버티기. 저기 이제 몸 위에다가 무게를 올려놓는데 이 조선 시대 형벌 중에 압슬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무릎에 돌을 올려놓고 무릎을 박살내는 건데 저분은 조선 시대에 저런 형벌을 받았어도 뭐 끄떡없이 버텼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인도의 강철맨으로 유명한 히티 네. 카라리라는 분이고요. 올려진 무게가 1819kg, 그러니까 1.8톤. 네, 1.8톤 정도. 예. 그러니까는 보통 장정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던 무게이고 그걸로 이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방송 보고 나도 절대 기네스북 하겠다라고 예. 하지만 저분의 10분의 1만 돼도 병원에 실려가십니다. 너무 위험해요. 네, 너무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기록인데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이게 스트롱맨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헤라클레스가 이제 기둥을 이제 붙잡고 넘어뜨릴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삼손도 저 기둥을 밀치잖아요. 네. 저걸 해서 무거운 기둥을 양손에 잡고 버티는 건데 저게 양쪽 기둥이 따로따로 261kg. 아, 각각? 네, 각각?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500kg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무려 2분 10초 넘게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저게 한 1초 버틸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기록도 이제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건데 뭔가요? 이제 얼음 상자 안에서 오래 버티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얼음을 쭉 부어서 이제 버티는 건데 사실 제가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거 체온이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앙드레 벨리비 엘루무라는 분이신데 4시간 5분 7초. 와, 진짜 이걸 그리고 그 이전에 2시간 35분 43초 기록을 거의 더블로 경신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조에 들어가서 물 참기 기록도 좀 남아있긴 한데 예. 요거는 좀 애매한 게 그 물을 담근 채 29분 3초를 버텼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앞에 기록이 24분 37초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5분 정도 네. 갱신을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면 한 13초 버티나? 네, 이런 분 볼 때마다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빠른 이제 시간 안에 주먹이나 팔꿈치, 손바닥으로 다양한 격파를 하는 건데 나무판도 격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수박도 깨고, 네, 아깝습니다. 먹고 있는 건데, 네, 그다음에 코코넛도 네. 주먹으로 깨고, 네, 그리고 이제 맥주 캔도 막 수박, 아우 저거 비싼데, 네.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네. 저거는 별로 그렇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동네에 차력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옛날에. 분들이 하면은 저런 기록쯤은 쉽게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네, 요거는 그냥 기네스북
기록이고요. 요거를 따라하시다가 저기 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쯤 되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드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런 거 왜 하는 거냐.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작가님 이웃 주민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도 있으신 거죠. 자, 저희 한번 왜 그런지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저는 1부부터 2부 전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살아있구나. 열심히 해서 또 한번 또 도전하자.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 쳇바퀴 돌듯이 물론 원점으로 오지만 계속 그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고가 되니까 최고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자꾸 또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또 옆에서 부추겨요. 저런 말을 또 해주신 거예요. 옆에서 부추기기도 한다.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도전도 일종의 뭐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처럼 네. 계속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어쨌든 한국 음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매운 음식 챌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더 맵게, 조금 더 맵게 그러면서 그 그레이드까지 정해가면서 이제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해보고 나서 성취했을 때 자신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기네스북을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도전, 탐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전하고 그다음에 그 도전한 것들을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탐구,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다음 키워드 가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자, 극한 다음에 황당한 기네스 기록인데 황당한 기네스는 우리 이용주 평론가 소개해 주시죠. 황당하다기보다는 귀엽고 소중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뭔가요? 맨손으로 30초 안에 물 많이 옮기기. 자, 요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초 안에 물을 손으로 물을 심지어 5.1리터 옮겼다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요?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금 빨대를 지금 입안에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인도 분인데요. 빨대 지름 0.64mm의 빨대를 459개를 입에 넣고요. 10초 동안 유지를 해서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기록이 400개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깬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건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이거. 귀엽긴 한데 안 돼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거는요. 자, 이거는 보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찜틀을 거꾸로 뛰어넘으면서 빨대로 음료 마시기. 야,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냈지, 이거를? 자, 이분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이 찜틀을 뛰어넘으면서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진짜 괜히 따라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귀여운 기록이었고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수염이 굉장히 긴 분 계시는데 수염에다가 지금 생일 초를 꽂고 있는 거예요. 아, 수염에? 네, 그래가지고 몇 개나 꽂히나 이거 한번 시작을 해본 건데 무려 600개를 꽂았습니다. 불을 붙이진 않았어요. 600개를 꽂아가지고 요게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야, 수염을 저렇게 기르는 것도 참 힘들겠다, 그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물속에서 뽀뽀하는데요. 자, 이 두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과 캐나다 남성이라 그래요. 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뭔가 로맨틱하게 도전할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거 한 겁니다. 그래서 4분 6초 동안 수중 키스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최장 기록을 경신을 했다 그럽니다. 참 예뻐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피자 박스를 이제 접기 시작하는데 피자 박스 빨리 접기 요 기록인데 3분 54.2초를 동안 피자 박스 50개를 이제 접었다 그래요. 이분의 국적 어딜까요? 이탈리아입니다. 확실히 그 고향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기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좀 위험한 것들도 있을까 따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네스 기록, 우리가 몰랐던 기네스 기록의 진실 혹은 거짓을 짧게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일단 도전 종목에 제한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종목은
빠지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험한 동물과의 직접 대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빠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동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의 위험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기네스북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좀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 기네스북 회사가 원래 맥주 회사인데 네. 알코올 섭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빨리 먹기 이런 것들도 건강 안전 문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도전을 만약에 어린이나 청소년이 할 때는 좀 위험하다 그렇죠. 싶은 것들, 또 어린이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도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불가능한 종목은 역시 이 종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진실로 온 건지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기록에 등록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제3자 다른 사람이 혹시 등록해줘도 괜찮나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기네스북에 등록을 하게 될 때 네. 자기가 어떤 종목에 도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을 연속으로 그 홈런을 쳤던 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가 기네스북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등록을 하려면은 그거를 먼저 그 사진이라든지 증인을 만들어 갖고 네. 이제 그 영국의 기네스 본사에 보내야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5,000파운드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은 네. 현장에서 기네스 직원이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기네스 직원이 그 기네스 등록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놀랍습니다. You are officially amazing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 작가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 보면은 뭐 하춘화 선생님도 기네스북에 올랐었다 네, 이러던데. 맞습니다. 근데 아니 지자체들이 이 기네스북 때문에 네, 네.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빚어지는 일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충북 괴산군에서 예. 이제 기네스에 갑자기 꽂히셨는지 어.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솥을 만들어 보겠다. 가마솥을 만들어 네.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마솥이 이제 되게 제일 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미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네스 등재 실패했고 그럼 이제 저걸 잘 써야 되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걸 어떻게 뭐 밥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떤 걸 할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그리고 무거우니까 이동도 시킬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애물단지로 남아버린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자체의 이제 그 행정 실패 사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효리 씨는 일면의 여왕, 네. 하춘화 선생님은 뭐 무대 위의 전설, 황광희 씨는 옥결기 끝판왕까지 네. 이렇게 국내 연예인들도 네, 네. 기네스북에 등재된 적이 있다라고 네. 하네요. 저희 이렇게 70주년 맞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